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드라북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8월 9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예, 오늘 뉴스를 통해서 다음 주에 베트남의 공산당 서기장, 예, 권력 서열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베트남의 대통령이 우리를 이재명 대통령을 순방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첫 해외 정상이다 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예,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이것이 지금 이재명이 트럼프를 25일날 현재까지는 잠정적으로 만나기로 돼 있는데, 그 전에 발생하는 일이다. 이거는 트럼프를 만나기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적은 것처럼 오늘 이제 발표 내용, 방문하는 취지, 이재명의 발언 등을 봤을 때, 작년 6월 달에 푸틴이 김정은과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면서 그 이후로는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중국이 발려져 나갔습니다. 한반도에서. 그래서 길을 닦아준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에서 휴전만 한다면은 북한과 종전협상, 북미 간 종전협상을 하는데 중국에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왜? 그것은 100% 순수한 외교적인, 러시아에도 덕이 되고 북한에도 덕이 되는 그들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일이 저는 또 생기려고 한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남아시아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우리가 미국의 7함대 역할을 대신한다는 미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에 군사적으로 대응을 한 것처럼 이번에는 그 정치적인 측면을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을 건드리게 되면, 예전에 그런 말을 언뜻 들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게 충분히 확인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중국해 이쪽을 면한 나라는 베트남이에요. 오른쪽을 면한 나라는 섬나라인 필리핀입니다. 필리핀과는 우리가 뭐 군함도 팔고 사이가 괜찮아요. 현재 미국 영향권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베트남이 만약 우리의 영향권 내에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의 포지션을 그렇게 강하게 말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북극 항로가 개통되면은 남중국해나 동중국해를 지나는 이 수송로가 지금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의미가 커질 거예요. 그의 부울경 또는 한반도의 남동해안 전체를 거대 도시화 만들 수 있는 북극 항로의 거대한 거점이 될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육로를 통한 연결도 또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는 부분도 엄청난 것이고 생산 기지이고, 자, 그런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 해군이 나선다. 그리고 주변국들이 이미 돌아서 있다. 그 첫 번째 타자가 러시아가 개입한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이고, 우리가 그 작업을 지금 베트남한테 하려고 한다. 자, 이것은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거꾸로 이걸 바탕으로 예상을 해보면은 지금 15일로 오늘 확정됐다고 나왔어요. 보니까 트럼프와 푸틴, 어제는 UAE가 가능성이 높다고 타스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알래스카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왜 알래스카일까? 양쪽이 가까워서 그러냐? 알래스카는 북극 항로가 개통이 되려면은 러시아와 미국이 가장 서로 가까이 만나는 곳이에요. 서로 핵 공격을 한다면 그 알래스카를 지나서 핵미사일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ICBM이. 자, 북극 항로는 우리가 원한다고, 북극에 단지 빙하가 녹았다고 해서 우리가 맘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누구도 하지 않더라고요, 언론에서. 거기에 대한 의무점을 아무도 제시 안 해요. 그거는 지정학적인 요인이고, 지정학적인 요인보다 훨씬 더 큰 것은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부분이잖아요. 태권구도 지금처럼 러시아가 뭐 적인데, 우리 아직도 뭐 언론 여기저기서 보면은 뭐 국민의 대다수도 어느 빨갱이고 푸틴은 죽일 놈이라 그러는데, 그죠? 그런 상황에서 북극 항로가 뭐 되겠습니까? 그죠? 그 상선을 따라서 뭐 군함이 뭐 따라 붙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뭐 전시회나 가능한 일이죠. 상선을 갖다가 군함이 호위를 한다는 것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을 이야기했다. 자, 북극 항로가 개통이 된다는 이야기를 이번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에서 이제 보도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휴전이 되는 것과 동시에 그와 동시에 우리는 남쪽에 대해서 우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발을 담그기 시작한다. 그래서 거꾸로 이재명의 행보만 보더라도 우리의 행보만 보더라도 아 이번에 알래스카에서 북극 항구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구나. 휴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담보가 됐구나. 그 다음은 북한하고 이야기겠구나. 이 쭈르륵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행보만 보더라도. 예, 그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8월 10일 날 방한한다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초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급하게 결정됐다고 봅니다. 이재명과 트럼프의 만남이 급하게 결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또 트럼프와 푸틴의 만남이 급하게 결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소용돌이입니다. 우리 태극기 문양이 소용돌이인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것을 정지 화면으로 표시한 게 태극이죠. 사실은 뱅뱅뱅 돈다는 겁니다. 역동성의 핵심입니다. 그게 그 태극이 돌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걸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상당히 베트남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해주고 있어요.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는 전략적 분석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2030년에 교역이 207조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2배 정도 많은 겁니다. 베트남은 우리의 세 번째 교역국입니다. 중국이 1등이고 약간의 차이를 두고 미국이 2등이고 그 다음 조금 사이가 벌어져서 3위가 베트남입니다. 4위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22년 정도의 3위 자리를 뺏겼는데 회복될 여지가 없고 지금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일본은 계속 순위를 3위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우리한테 덜 중요해진다. 이런 것을 이제 시사한다고 보고요. 베트남의 지금 비즈니스 구조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중간재 같은 거를 중간재라기보다는 이제 부품을 넘겨서 삼성전자가 크잖아요. 그것을 베트남에 수입해 가서 그것을 조립하는 공정을 거쳐서 해외에 내놓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의 수출에도 상당히 대부분이 아마 우리 거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옛날에 마산 수출 자유 무역 단지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박정희 시절에 우리가 개발할 때 했던 방식이에요. 우리 그 당시는 인건비가 쌀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 가공 조립해서 파는 거였어요. 그 이문이 적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자, 그런 단계에서 이 단계까지 올라온 것이고 그 단계를 올라오기가 한국이 되게 예외적인 케이스라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많은 것들이 일본 제품, 미국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 줬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일본이나 미국은 우리가 자기들 수준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다른 많은 나라들도 실패했으니까 그 단계에서. 그냥 착취당하는 거죠. 노동력만 착취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공돌이 공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섰어요. 그럼 우리 전체가 해낸 일이에요. 지도자들과 우리 국민들이 같이 한 일이에요. 우리가 저력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저력은 평생 우리 역사 전체를 거쳐서 큰 나라 옆에 사이에 끼어서 새우등 트듯이 항상 그렇게 살아온 민족. 그렇게 살아왔다면 어떻게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음식, 음악, 모든 면에서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기회가 오니까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데 그게 식민사관의 우리나라 교단 사학자들이 최근까지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비참한 일본말로 하자면 대륙에 딱 붙어있는 불쌍한 토끼 모양의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들 교단 사학자들의 말대로 따르자면 우리나라는 토끼고 쥐새끼고 안에 존속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문화적인 독자성을 가지고 버티고 있고 이제 펼쳐나가잖아요. 우리가 제일 안 좋을 때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평생 그랬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은 그 스스로가 부정된 거예요. 그런 내공과 우리 문화적 DNA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베트남도 우리처럼 하고 싶죠. 베트남도 이제는 알 거예요. 저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구나. 정말 어렵구나. 저 문턱을 넘어선 한국이 대단한 거지 누구나 한국처럼 제 방식을 택한다고 했을 때 한국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일본은 그래도 2차 세계대전까지 일으켰고
2차 세계대전 할 때 이미 아시아에서 산업화를 제일 먼저 시작해서 비행기하고 항공모함까지 만들던 나라였어요. 자, 그게 미국 체제에 들어가면서 미국이 밥먹을거리를 줬고 한국 전쟁이 발생하면서 그들 생산력이 다시 회복됐죠. 한국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전혀.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런 문제인데, 자, 그래서 207조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국이 더 경제적으로 훨씬 중요해진다. 지금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재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경기도 다낭시다. 예, 어떻게 보면 좀 언짢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말 잘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듣는 말인데 제가 같았으면 차라리 어떻게 대한민국 다낭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낫지 않느냐. 경기도에 있는 한 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10만 다문화 가구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봐서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연을 강조한 거거든요. 다른 게 떠나서 혈연.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이 만나서 자식들이 태어나고 있다. 피를 나눴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것은 뭐냐?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갑작스럽게. 그냥 갑작스럽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짠 계획이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 실행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베트남과 필리핀은 우리 몫이 우리가 관할해야 되는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매력을 선사해야 돼요. 이때까지 미국과 중국이 했던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원화된 사회에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푸틴이 김정은한테 했던 것처럼. 블록이 깨지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자,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볼까요? 트럼프 푸틴 15일 회담 휴전 건물살. 이제 휴전이라는 것을 공식으로 인정하고 있죠. 여기서 젤렌스키 안 만난다는 이야기도 어디서 하고 있더라고요. 젤렌스키 배제된 것입니다. 예. 젤렌스키 공간은 없어요. 젤렌스키는 푸틴한테도 미움을 받고 있고 트럼프한테도 미움을 받고 있어요. 더 이상 불쌍한 하느님의 어린 양이 아닙니다. 예.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 진행한다. 아까 알래스카 말씀에 대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북극 항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이재명이 그렇게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허언을 내뱉어서 부처를 옮기고 그 가족들까지 다 부산으로 옮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 여러 번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확신은 푸틴과 트럼프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들 이제 확인시켜 주는 것이잖아요. 자, 이재명의 언급 볼까요? 이재명이 현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베트남과 관계 매우 중요하며 베트남 중고 소득국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과 인프라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자, 베트남도 알 겁니다. 이제는 한국처럼 올라서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이때까지 미국도 그렇게 해주지 않았고 중국도 그렇게 해주지 않았어요.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어쩌저쩌 해줬지만은 베트남이 이렇게 도와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한국과 인프라 협력 모색, 이거는 윤석열이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내뱉었던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 그 급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북쪽의 파트너인 중국의 북쪽의 파트너였던 오랜 기간 동안 같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수십만의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지켜냈던 그 영향력을 중국이 잃었어요. 한 방에. 그게 시진핑이 제대로 처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진핑의 권력이 도전을 받고 있다면 그 북한을 잃은 것 또한 되게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런 동안에 이제는 베트남까지 날아갈 수 있다. 이번엔 한국한테.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베트남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이 선을 넘고 싶은 거예요. 자, 거기서 이미 우리의 생산 기지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베트남으로 스타트를 끄는 것이고, 이게 그리고 베트남이 사실은 그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제일 근성도 있고 센 나라입니다. 인종도 우리랑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예, 문화적으로도 비슷해요. 그러면 옆에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이런 데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핵심은 남중국해의 한쪽 면을 담당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 크겠죠. 자,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이런 이야기 나왔죠. 양 정상은 정치, 안보, 교역, 투자 분야 외에도 교육 투자는 여기까지 알고 있는 것이고 원전, 고속철도, 스마트시티 등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 미래 전략 분야에 협력하기로 논의할 것이다.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뒤에 미국과의 합의가 있다는 것이고 러시아도 여기서 오케이 한다는 거예요. 중국의 남쪽 교두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동그라미 친 것처럼 핵심 단어는 안보입니다. 안보. 여기 대통령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치, 안보, 교육, 투자 분야 외에도 이것은 당연히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베트남의 정치와 안보에 관여했었습니까? 이거는 미국과 중국이 하는 거였지 속 들어왔잖아요. 정치, 안보 같이 가는 거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에다가. 이런 걸 제안함으로써 이 부분은 우리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처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역량이 세다고 보여지는 베트남의 이런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라는 군사 안보적인 이유까지 더불어서 안보도 책임지겠다. 즉 이 말은 우리가 남중국해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월남, 베트남, 너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이 뒤에 미국이 있다. 푸틴도 지원해 줄 것이다. 푸틴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베트남 가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가지고 베트남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중국이 함부로 말을 못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베트남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어요. 남중국해 부분에 있어가지고 베트남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표현. 네, 푸틴은 절대 그냥 헛소리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것을 누가 해주느냐? 한국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국 대양해군과 국가전략기동군인 해병대가 뒤에 미국이 후방에서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겁니다. 자, 너희들 발칵 뒤집어질 수 있다. 한국 손잡아라. 근데 군사적으로 안보가 좀 중국이 이러는데 그거는 내가 막아줄게. 그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이야기 다 해주는 거. 이거는 이 지금 이야기들은 전부 다 시너지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서로 간에. 자, 베트남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니까 3년 연속 중국, 미국이 한국의 3대 교육 자리. 지금 또 더 활발하게 하면은 아마 3위에서 2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노리는 부분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베트남을 활용하기 위해서 호의를 베푸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가 폴란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 세계에서 이제 우리가 폴란드가 사가져간 무기들에 대한 수요가 특히 유럽 같은 데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유럽 현지 공장으로서 폴란드가 활용 가치가 높다. 폴란드도 그걸 알고 있죠. 자기는 수출 산업으로 하려니까. 그 사이에 그 기술을 국산화시키면서. 그래서 서로 윈윈 하는 거예요. 폴란드는. 그 문재인 때부터 그렇게 계획해왔던 거거든요. 폴란드가 제일 먼저 손을 뻗친 거죠, 그게. 그때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 다 만났었을 텐데, 폴란드가 제일 결심을 먼저 한 거죠. 자, 그런 것처럼 베트남은 이미 기왕에 우리 휴대폰 같은 거 다 조립하고 있어요. 지금 새로 시장이 열릴 많은 부분, 한국의 공장이 부족하고 북한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북한마저도 다 소화가 안 될 수 있는 물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을 미국이 투자한다 했을 때 제2의 베트남, 제3의 베트남이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을 압박하는 용도죠. 왜? 물량, 생산량이 따라가야 되니까. 전 세계를 커버하려면. 자, 북한도 모질한다. 베트남도 그 축의 하나에 들어온다. 그리고 한반도를 이용해서 베트남의 물류들을 북극 항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져간다. 자, 우리가 손해입니까? 아니에요. 자, 여전히 하부 구조에 들어올 거예요. 그때부터는 베트남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좀 원전 이야기, 차세대 원전 이야기, 고속철 이야기, 인프라 이야기 다 해줬잖아요. 교육까지. 그럼 그것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획득해야죠. 그 다음 단계는. 북한하고 좀 다른 이야기죠. 북한은 우리의 한 부분이고. 자, 또 이제 무역협회 자료를 보면은 현재 교육 규모가 베트남의 교육 규모입니다. 1등이 중국입니다. 이제 2,700억 달러. 그리고 미국이 2,000억 달러, 한국이 867억 달러예요. 요것을 30년까지 몇 년 안 남았잖아요. 1,500억 달러로 이제 올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만에 하나 한국의 손을 잡음으로 해서 다른 데가 특히 중국이 축인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메꾸고 남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인프라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부분이니까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쓸 수 있게 중진국이 될 수 있도록. 중국은 절대 그렇게 안 해준다는 걸 알고 있을 거거든요. 베트남이. 그 꼬시는 거잖아요. 베트남도 고마운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한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코로나 시절에 베트남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우리를 박대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이 먼저 많이 진출을 했었고 한국이 후발주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견제가 상당히 심했고 지금의 뭐 양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베트남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인 베트남에서 격파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때 저는 우리를 어떤 뭐 삼성전자나 유사한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치 못한 대접을 받았어요. 일본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상당히 유감스러워했거든요. 베트남에 대해서. 자, 그것은 그 당시 분위기를 봤을 때 일본의 사주가 있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아베가 그 전에인가 그는 몇 년 전 앞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우리한테 반도체 소부장 공격했을 때처럼. 네. 그래서 우리 눈치를 보는 부분이 좀 있었을 거예요, 베트남이. 근데 그 다시 손을 잡아준 거거든요. 여러 면에서 다 우리는 총체적으로 만들어주겠다. 너희들 성장하는데. 그리고 너희들의 성장이 우리의 성장과 밀접하게 상관이 있다. 우리에도 도움이 된다. 너한테 너를 우리 밑에 뭐 부하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정확히 심어줬을 거예요. 결국 미국이 그것을 확인해 줄 것이고 당연히 뒤에서 은근히 푸틴도 박수를 쳐줄 거예요. 그럼 베트남은 우리 쪽으로 확 넘어온다는 거죠. 이러면 일본은 여기서 또 크게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주위의 다른 나라들이 이것은 동남아 전체에 번져가기를 미국이 원하는 거거든요. 한국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미국은 힘으로 정치적인 압박으로 견뎌낼 수 있지. 압박으로 말을 듣게 억지로 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마음이 동해서 스스로 따라나가게 해줄 수는 없다. 그게 그래서 그들이 뭐랄까 제3의 그룹으로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거잖아요.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근데 중국이 압박이 계속 가해지니까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니까 거기 한국이 새로운 컨셉으로 나왔다. 이것은 다원화된 사회의 윈윈 전략이다. 충분히 그런 공간이 있다. 전체적인 흐름이 맞는 거죠 지금. 푸틴과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건 우리 몫이라는 것입니다. 바이든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뒤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자, 한국이 또 베트남에서 가장 큰 흑자를 보고 있어요. 예, 이게 몇 년도죠? 2022년도에 342억 달러의 흑자를 봤다고 되어 있네요. 342억 달러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5조? 40조, 50조의 지금 흑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만 갖고도 우리가 이제 그 당시 뭐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어떤 부추김에 베트남이 쉽게 우리한테 모멸차게 대했던 이유도 설명이 돼요. 자기들한테 우리가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갚아주겠다. 대신 우리와 정치, 군사적으로 연대를 같이 하자. 이런 제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주위의 동남아 국가들도 한국 이미지가 절대 나쁘지 않거든요. 그걸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미국이 계속 인도해 줄 것이고 푸틴도 괜찮다 이렇게 해줄 거예요. 즉 결국 중국 고립인 거죠. 그러면 중국이 남하하는 것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 각 나라별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파트너 거리가 있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심지어 지금 통일교도 아까 뭐 캄보디아인가 하여튼 동남아 국가 거기에 투자 산업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거기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메콩강 유역을 개발할 계획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거는 뭐 1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거기에 미국은 대안을 제시할 게 없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해라. 우리가 계획 짜주고 실행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굳이 있다면 중국 정도가 해줄 수 있어요. 중국이 자기 국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구축했기 때문에 고속철 포함해서. 자, 그래서 통일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콩강 유역 전체. 그래서 제가 베트남을 첫 번째 타자로 본다는 거예요. 네. 자, 거기에서 다른 계획들이 쭉쭉쭉 나라별로 잡혀 있을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남하를 막는다. 왜? 동남아 국가들도 거기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기존에 이미 있으니까. 한국은 문화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 미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러시아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인도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내부에 있는 국가들이 앞서간다고 볼 수 있는 국가들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그 정도 영향은 안 된다 아직.
그 외부 세력이 들어와야 된다. 어떻게든. 현재는 그게 미국이 빠져나가면 중국으로 기정사실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지금 새로 대통령이 된 프라보노 같은 경우는 중국 가서 눈치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거 아니라고, 노노노노노. 거기는 한국이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트남의 수출 순위를 보면은 한국이 하나, 둘, 셋, 넷, 5등이에요. 1등이 미국, 2등이 중국. 근데 미국은 수출할 건 많은데 미국에서부터 수입되는 건 별로 없어요. 예. 자, 이렇죠. 베트남의 수입 순위를 볼까요? 이게 아마 24년 자료인 것 같습니다. 예, 24년 자료인데 중국이 역시 1등이고 중국이 현재는 가장 견조해요. 예, 수입이나 수출 면에서. 근데 한국이 수입의 2등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부가적으로 다른 많은 분야 이야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안보, 정치, 인프라에 대한 지분 같은 거. 네.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들 다 감안할 때 첫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다 베트남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리고 남중국해를 쭉 길게 면하고 있어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예,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기존에 우리하고 인연도 깊다. 그래서 이게 1번 타주로 선정이 됐다. 그래서 우리의 국빈 초청 1번이 됐다.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트럼프랑 이야기할 것이다. 트럼프는 지금 급하다. 네, 이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베트남에 우리의 손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미 온다고 했다는 자체가 이미 준비 미팅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됐다고 봅니다. 지금 막 일단 급하게 되고 있긴 하겠지만, 자, 21년 5월 문재인 바이든 워싱턴 회담에 이런 이야기가 일단 나왔죠. 그때 이런 한번 보세요. 이걸 여러분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아무도 보도를 안 해줘요. 대통령과 대통령 이야기에서 공동 성명이 나온 거고 문재인을 이어서 다시 민주당의 이재명이 등장한 것이고 바이든도 당시에는 다른 건 다 트럼프가 싫었지만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를 이어받겠다라고 이때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내 이야기 나오죠? 북한을 선제 공격하지 않고 공동 합의문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공동 성명에 정권의 전복을 시도치 않음. 근데 이것을 누가 하려고 했습니까? 윤석열이 하려고 했잖아요. 외환 이거죠? 정권 전복 항상 이야기하죠. 뭐 킬체인, 뭐 어떻게 참수부대 몇 년 동안 그런 이야기 또 들었었잖아요. 자, 여기 이야기 나옵니다. 이것은 양쪽이 합의한 겁니다. 바이든과 문재인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요거가 아마 판문점 선언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문재인하고 한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싱가포르 공동성명 요거는 트럼프랑 한 거예요.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네,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 전쟁이 아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 이겁니다. 이건 트럼프 때 하던 이야기가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요 유산은 그대로 받겠다라고 바이든은 이야기한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지 생각은 다 있었어요. 그걸 이제 실행의 문제인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미국이 폭망 직전까지 몰리고 있는 거죠. 미국 대중은 이해를 못하지만 자 트럼프가 등장해서 이걸 재가동시키면서 북한과의 북미 종전선언은 몸값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된 겁니다. 왜? 푸틴이 준비를 해준 거거든요. 북미 종전선언을 통해서. 이제 투자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지금 베트남에 가가지고 미국이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혜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거래라고 볼 수 있고 협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 북미 종전선언 하면 베트남까지 따라와 우리한테. 중국의 밑에 있는 아이들. 트럼프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베이징 이북에 만주를 위협할 수가 있어요. 몽골을 당연히 걸려들 거거든요. 바로 신장 위구르를. 옛날부터 만주는 중국이 영향을 행사하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북한이 확 돌아선다, 강해진다 경제적으로. 지금은 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없는 추운 지역에 불과한 그곳이 러시아와 연계되면서 활황이 되고 거길 넘어서서 한반도로 아래 위로 이어지고 해양 세력과 이어지고 엄청나지는 거거든요. 예. 자, 그게 트럼프가 군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겠죠. 그게 덧붙여서 중국의 남쪽인 그리고 중국의 남쪽의 산악 지역에 있는 소수 민족들, 우리 치우천왕을 모시는 묘족을 위시한 그들 동안
원래 중국 족속들에서 쫓겨서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원래는 산둥이나 해안가에 고조선 시절에 반개로서 그 핵심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민족이고, 소위 중국의 한족이 중원을 차지하면서 밀려 들어가서 숨어 있는 민족들이에요. 우리랑 뿌리가 같아요. 묘족. 그런 라인으로 베트남과 비슷해요. 또 그쪽을 동시에 다 흔드는 거예요. 남북을 다 흔드는데 이거 전쟁 하나 없이 중국 스스로의 문제로 다 귀결되는 거잖아요. 잘 못 챙겨서 그런 거잖아요. 이웃 나라들을 내부를 단속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1타 2피가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중국의 북쪽이 흔들리고 남쪽도 동시에 흔들려요. 아랫니빨, 윗니빨이 다 흔들려요, 동시에. 중국이 바로 이빨이 몽창 나간다는 뜻입니다. 아래 위로.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남중국해, 동중국해는 고사하고 우리 기준으로 황해에 갇혀 있게 돼요. 왜? 중국의 국토 면적에 비해서 해안선은 되게 짧거든요. 대만, 우리한테 손 벌릴까요? 안 벌릴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벌릴 가능성이. 그럼 중국 포위될 수 있어요. 네. 자,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소통이 되는 한반도가 미국 편에 서주겠다 그러는데, 미국 돈 다 투자할 수 있고, 미국은 감히 생각도 못하는 차세대 표준으로 옮겼을 때 그게 에너지든 뭐든지 간에, 환경 기준이든 뭐든지 간에 그것을 대량 생산해서 중국을 눌러줄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북한, 남한, 베트남까지. 자, 또 이런 이야기 했죠. 여기 보면은 여기 위에 거는 뭐 놔두시고, 밑에 빨간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바이든 때만 있었던 게 서플라이 체인 이렇게 하면서 중국 구석으로 몰리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 중국으로서 사지 않으면은 새로운 걸 살 수 있는 그 대체제로 할 수 있는 게 어디냐? 한국이다. 그때 이미 반도체 뭐 5G, 6G, 배터리, 스마트 원전 등의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에너지 체계가 넘어가는 부분까지 나왔고, 스마트 원전도 이제는 차세대 이제 고속 정식로 소형 원전으로 넘어갔죠. 수소차 나올 것이고, 그것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게 서플라이 체인, 이게 확대된 거예요. 어디냐? 한국의 기술을 봐도 한국이 다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준비해 왔으니까, 문재인 때부터 법까지 만들면서. 북한과 1차적으로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생산 기지가 부족한 거죠. 남북한 합쳐서 8천만. 베트남 상당히 클 거예요. 거기까지 같이 생산 기지를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 이거 무서운 이야기예요. 네. 왜? 우리하고 다 이거 있잖아요. 북한은 우리랑 최소한 동등 이상의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베트남은 우리가 수십 년간 확인을 했잖아요. 안전한 곳이에요. 여기에 중국에 맞서는 생산 기지가 되는 거예요. 차세대 표준이 됐을 때 중국이 따라오는 것을 그득 찰 수 있는 곳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그들의 돈을, 달러를 한국에 투자할 수 있어서 달러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고, 달러의 기축통화 자리를 유지할 거예요. 브릭스는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분야는 아낌없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투자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24년 6월에 북러 상호방위죠. 이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자, 이걸 했고, 그때 윤석열은 흥분했죠. 자, 2023년 가을부터 푸틴이 김정은을 러시아 연해주로 초대하면서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기술 이전이나 많은 분야.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북한하고 열심히 서로 협조할 것이다. 이건 우리 국익에 관련된 문제다. 자, 그러면서 유엔 같은 데서 북한의 제재를 지속하는 걸 반대했죠. 예. 자, 그렇고, 그게 이제, 그 다음 6월 달로 돼서는 몇 개월 있다가 지금 여기까지 맺은 거잖아요. 자, 이것이, 윤석열은 되게 궁지로 몰리는 그런 단계로 갔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 되자 한미일 군사동맹 부분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자기들이 먼저 하자 그래 놓고. 왜? 푸틴이 그림을 딱 그려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기시다하고 윤석열을 놀랬죠. 내란에 한 단초가 분명히 됐다고 봅니다. 예.
흥분하는 이유는 제가 그때 그렇게 뽑은 것이고, 미국은 그때 어떻게 반응이 나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푸틴한테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국제적으로 윤석열 고립됐어요. 그래서 할 거는 쿠데타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정권을 유지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 자, 어제 오늘 나온 기사들을 볼까요? 어제 북극 항로 시대 현실화 내년 시범 운항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루 이틀 만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냥 북극 항로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자체도 이미 큰 거지만 시범 운항을 실시하겠다. 내년까지 정치 외교적 장벽이 없어진다. 이게 딴지 그런 나라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니, 우리가 언제든지 배만 보내면 얼음만 없어지면 배를 보낼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알래스카하고 러시아 사이의 공간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팅 자리를 거기에 선택했다고 봅니다. 회담 자리를.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재명이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었다, 이게 될 것이다라는 거. 자, 지난달 초부터 거의 확실시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큰 안목에서는 이게 1년 만에 될지 2년 만에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전당대회 때, 그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때 예외적으로 문재인이 축하 영상을 보내면서 내가 할 바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대북 교섭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는 거기가 최고 경험자니까. 트럼프로부터 신뢰를 가지고 있고 김정은으로부터 신뢰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문재인은. 이미 그의 인사들이 지금 이재명이 휴가지에서 열심히 지금 하루 시시각각 잠이나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를 지경이에요. 시시각각 변하니까. 물론 긍정적인 방향으로 현재 바뀌고 있죠. 가속도가 붙는 게 보입니다. 절정을 향해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밑에 그래서 의미가 있다. 예, 이게 과연 트럼프랑 푸틴과의 이야기가 잘 안 됐다면은 내년 시범 운항 이런 기사가 날 수 있었을까? 어제라도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 밑에 이런 기사도 났죠. 미국이 김여정을 눈여겨본다. 북에 다가가는 미국.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동아태 차관보 대리예요. 현재 자리가 공석인 것 같습니다. 동아태 차관보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난번 윤석열이 담대한 구상을 했을 때, 그때 몽골에서 북미 간의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동아태 차관보고요. 작년 9월, 10월경에 한미일 군사동맹 가지 않고 중국하고는 협력과 경쟁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전쟁을 한다는 게 아닌 그 발표를 했던 사람도 제가 몇 번 소개드렸죠. 동아태 차관보입니다.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김여정의 이야기를 눈여겨본다. 김여정이 한 이야기는 그거예요. 지난번에 소개 한번 드렸는데,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 나쁘지 않다. 사이 좋다. 그렇지만 우리가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예. 그렇죠. 그건 확인시킨 겁니다. 당연히 그 미국 알고 있죠. 그래서 비핵화라는 전제하에 서로의 거래가 오고 가는 그 기준에 대해서 한 번 더 높아심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북한이.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